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7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네, 책 내용 한번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네, 제목은 이제 기술주의 하락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써드렸고,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최근 반등을 보였던 뭐 니케이 지수, 뭐 대만 가권 지수, 상해 종합 지수 역시 지금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틀째 미국 증시 어떤 기술주의 하락 역시도 좀 불안함을 키우고 있는 거는 맞죠. 나스닥 종합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만 각각 0.9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2.67%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 마이크론의 이 10% 급락은 좀 아팠다라는 겁니다. 모건 스털리의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좀 이 부정적인 의견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요. 기술주의 하락은 우리 증시와 어떤 반도체 업장에 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이 다시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기술주가 하락할까? 그걸 한번 보면은 기술주는 그간 어떤 무역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좀 선전했던 업종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조정이 어떤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기인했다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이 예고한 대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225조 정도의 어떤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이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제품 매출에 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전일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 반도체는 하락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혹은 관세 부과를 해도 미국 기업에 영향이 없다라는 의미인지, 요거는 좀 한번 지켜볼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다만 대응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시장의 반등 초입 구간에서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주식 투자 비중이 100%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식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분명 좋은 종목인데도 변동성을 만나면 계좌는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아 평균과 뭐 산술 평균의 어떤 의미를 좀 여러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고민하고 좀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투자는 항상 화를 키우고 절대 항상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그렇다라는 거고, 항상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건 주식도 어떤 재무의 어떤 가계의 재무의 역할을 하는 한 영역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꼭 생각하면서 당당하고 좀 안전하게 투자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황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책을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펜. 이제 적립식 투자, 뭐 적립식 펀드 환매, 요거를 재무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일전에 이제 판매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을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 적립식 펀드, 적립식 투자라는 거는 당연히 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싶어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매 기준은 항상 재무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올바른 투자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적립식 펀드 역시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을 것이다. 은행의 어떤 예적금의 경우 끝이 해지라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펀드 판매 회사에서 되사준다라는 의미에서 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 환매해야 할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이 계속 투자하자니 주가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환매를 하자니 혹시라도 주가가 오르면 어쩌나 하는 이제 심정이겠죠. 물론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혹은 떨어질지 알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마저도 주가 예측이 서로 달라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이처럼 주가 예측이라는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고민에 빠져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 앞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려운 결정의 결과가 장기적인 자산 관리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쫓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작게 수익을 올릴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어떤 큰 흐름을 놓치고 결국에는 더 많이 잃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서 빠져나와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 숲속 깊이 들어가서 전체 숲 모양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숲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숲속에서 빠져나와서 높은 언덕이나 산 위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적절한 환매 시기를 논하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제 재무 관련한 어떤 목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수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수익률을 높게 올려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꼬리를 뒤따라가다 보면은 뭐 자녀 교육비 마련이나 은퇴 자금 마련, 요런 거와 같은 생애에 걸친 재무 목표와 분명히 닿게 되거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목표이지 결코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투자금이 적거나 막상 써야 할 때 현금화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겠죠. 따라서 투자 평가의 올바른 잣대는 수익률이 아니라 재무 목표의 달성 정도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세운 재무 목표를 기준으로 적립식 펀드에 계속 투자할지 혹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뭐랄까요? 이 환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적립식 투자 펀드를 만약에 이제 투자의 어떤 이유를 물으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여윳돈을 굴리기 위해서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이는 절대 올바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고, 사실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여윳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쭉 둘러보면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어떤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작은 어떤 가족의 보금자리인 내 집을 마련하고 나이가 들면은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죠.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러한 삶의 흐름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어떤 사이클을 원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수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것도 좀 적지 않은 돈이 쓰이죠, 아무래도. 따라서 여윳돈이라는 것은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돈이지 정말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여윳돈이라는 애매한 이름이 아닌 그 돈에 뚜렷한 이름을 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난 이 돈은 나중에 자녀 뭐 대학 등록금으로 쓸 거야. 내 어떤 노후 자금으로 쟁여놓을 거야. 집 사는데 보탤 거야. 라는 어떤 여윳돈의 이름을 꼭 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이 한가롭게 놀지 않고 돈 자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재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한번 보면은, 재무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약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요. 얼만큼 달성했는지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내가 도대체 언제 빠져나와야 되지라는 고민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 때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올바른 재무 목표란 구체적이고 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목표, 그리고 그러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획을 짜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기 마련인데,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가져가면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언제까지 달성할지 이 시기, 이 시기가 아주 명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내가 한 10년에 걸친 어떤 이 적립식 펀드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 전인 뭐 한 5년 차, 뭐 7년 차 이때부터 조금씩 이 환매의 어떤 이 타이밍을 조금씩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의 어떤 걸친 계획을 세웠는데 한 7년 차 때 내가 설계한 재무 목표에 수익률이 좋아서 다 달았다. 그러면 판매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 재무 목표 설정, 나는 얼마 정도까지 모을 거다. 저축과 그리고 투자의 어떤 개념으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의 환매 기준에서 실질 가치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매도할 거다라는 어떤 기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10년 차, 만약에 한 9년 차 막 이렇게 펀드가 됐는데 생각보다 내가 목표한 수익만큼 이제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불입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 적립식 펀드, 적립식 투자를 접근하실 때 절대 뭐 단기간으로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충분하게 앞뒤로 몇 년 동안 더 불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여유 있는 자금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애매하게 시작하면은 좀 어렵다. 이 주식 투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주식 투자도 어떤 자산 관리 한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 펀드라는 거는 더 큰 어떤 재무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겠지만 인생 어떤 주기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생 사건을 기준으로 재무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20대 사회 어떤 초년기라면 향후 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고, 또 30대라면 자녀의 어떤 육아, 그 비용과 어떤 내 집 마련, 그리고 40대라면 뭐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 50대라면 자녀의 어떤 결혼 자금,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그런 금액까지 좀 마련하는 재무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공통적인 어떤 재무 목표로 은퇴 준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요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든다면 두 명의 자녀들이 앞으로 7년 이후에 사용할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로 한 3년 후에 마련할 계획인 3억 원대 아파트 구입도 이제 20년 후에 은퇴를 앞둔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향후 5년간 6.5%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률로 운용하여 한 1억 정도의 종잣돈을 또 만들기 등등 뭐 이런 재무 목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따른 어떤 재무 목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혹시나 뭐 어떤 뭐 이혼 같은 그리고 이혼한 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공황을 최소화하는 것, 가족 중 혹시 뭐 몸이 좀 아파진다라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경제적인 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 저도 결혼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만약에 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렇죠? 제가 죽게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어떤 이 가족들, 그렇죠? 와이프나 혹시라도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 그런 것들도 다 재무 목표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가장 우선제약으로 이제 해야 할 일로, 이는 모든 과정의 정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벌리고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목표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면은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시 까먹거나 아니면 그냥 홀라당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이 확정된 재무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일 재무 목표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좀 누락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인천에 가야 되는데 정말 수원행 전철로 잘못한 상황과 같은 격이다라는 거고, 이 투자 교육 현장에서 만난 어떤 한 30대 사회 초년생은 매월 200만 원의 봉급 중 무려 130만 원의 금액을 변액연금보험에 불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변액연금은 은퇴 준비에 어떤 적합한 상품으로 반드시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장기성 상품입니다. 이처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은퇴 준비 상품에만 불입하게 되면은 10년 이내에 닥칠 결혼 준비나 어떤 내 집 마련 등과 같은 재무 목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변액 이 연금에 대한 월 불입금 규모를 줄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애매하게 손해만 보고 해지해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 이 재무 그렇게 되면 재무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 목표를 세울 때는 중단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재무적 과제가 없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재무 목표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좀 한계가 있는데 해결하고 싶은 재무 과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주부는 이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한 이 5억 원의 이 돈을 운용해서 부부의 어떤 노후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교육비, 유학자금, 결혼 비용 등등 모두 해결하고 싶다며 이 미래에셋 이 담당자한테 상담을 한번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재무 목표는 포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다 망친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재무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재무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또 교육비 상승률, 또 투자 기대 수익률 등 많은 어떤 가정과 데이터가 동원되고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전문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자자의 재무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명확한 재무 목표를 수립했다면 이는 마치 머나먼 좀 항해에 앞서 나침반을 마련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침반을 보면서 배의 항로를 잡아가듯 재무 목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어떤 적립식 펀드 투자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적립식 펀드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도 꾸준히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 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자 관리입니다. 다만 투자 계획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진 않겠죠. 이 적립식 펀드를 중도 하거나 크게 변경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일 대로 제한한다라는 거고, 그럼 첫 번째를 한번 보면은 이 재무 목표 조기 달성되었을 경우 이제 환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주식 시장의 활황으로 기대보다 높은 수익이 나서 이 펀드 평가액이 애초에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을 했다면 중간에라도 환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어떤 자녀 교육비 마련 사례에서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기 시작한 지 8년 된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주식시장이 연평균 한 13%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면은 이 펀드 평가액인 목표치인 8,800만 원 목표치를 넘어서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투자 중간에라도 환매해서요,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이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매월 불입해 왔던 어떤 남은 자금은 다른 재무 목표로 바꿔서 이름표를 하나 또 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둘째로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때 이제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펀드에 대한 평가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펀드 플랜 투시를 할 때 이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목표를 10년을 세웠으면은 뭐 2년, 뭐 5년 차, 7년 차 이렇게 펀드에 대한 중간중간 평가를 계속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에 판매를 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꾸준하게 이어가도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 설계를 해주는 각 담당자와 뭐 상담을 해봐야 될 것이겠죠. 자, 요런 거. 이때 이제 평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나치게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좀, 뭐랄까요? 시장 상황 등의 어떤 유형을 변경하는 방식은 결코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펀드 평가 기준은 이 펀드의 수탁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가,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 대표가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는가, 뭐 펀드가 3년 이상 저조한 성과에 머물고 있는가 등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장기적인 펀드의 성과 평가는 적절한 벤치마크나 비슷한 유형의 펀드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이때 벤치마크란 펀드 평가의 이 잣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주식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등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이 적립식 펀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 투자 철학과 관계가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함부로 예측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크게 잃지 않으려는 투자 철학입니다. 주가의 향방을 맞추려는 어떤 시장 예측의 실수를 좀 피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누적 성과로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 전략인 거거든요. 이러한 투자 철학의 어떤 근본을 이해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적립식 펀드 투자 방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이 고승이 중생들을 한번 꾸짖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애꿎은 손가락만 보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혹시 우리는 투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재무 목표는 보지 않고 손가락,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수익률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만일 환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꺼번에 환매하기보다는 이 역시 적립식으로 나눠서 분할 환매 방법이 또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는 한 번의 환매에서 자칫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환매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환매보다는 필요한 자금만 일부 찾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주식 투자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 투자도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까지 벌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당장의 어떤 주식 투자처럼 뭐 추세가 살아났으니까 여기서 사고 뭐 한 이쯤에서 팔아야지 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하게 포기할 거라면 펀드는 뭐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정말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게 하실 거라면. 펀드라는 것은 진짜 재무 목표. 나는 이 돈으로 몇 년 뒤에 뭘 하고 싶다. 집을 살 거다. 집 사는데 보탤 거다. 라는 꼭 이름표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런 적립식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혹시 뭐 저희 대표님 방송을 좀 안 보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저희를 펀드 판매 회사로 오해하고 뭐 펀드 상품 이렇게 판매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주식을 하는 회사이고, 이제 아무래도 주식 투자, 뭐 펀드, 뭐 채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올바른 투자 사고를 좀 정립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